자, 이번 시간에 검토 드릴 주제는 부채금융 해서 역시 대출 한도 얘기하고요. 상환 등에 관한 주제 보겠습니다. 대출 한도라는 문제가 이제 주로 계산 문제 형태로 구성되는데 아주 간단해. 해서 우리 이제 공식으로 외워야 될 게 저소비하고요. 부저순.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자, 주거용 대출 한도, 주거용 부동산을 다 담보로 한 대출 한도. 일단 외울 게 저소비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외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부저순이라고 하는 공식 외우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부저순하고 저소비. 자, 공통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LTV 기준 대출 한도라고 하는 거, 그냥 부동산의 가격 곱하기 LTV라고 하는 거, 대부 비율 또는 저당 비율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요건 해서 각각 충족을 하게 되면 어떻다? 대출 한도 정해지게 된다. 여기 이제 거의 한 문제의 구성이 평균적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저소비라고 하는 거,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순영업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따져 물을 때는 부저순이라고 하는 거, 그냥 공식 그대로 외워서 대입하면 거의 다 딱 떨어지게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서 다시 처음부터 정리하면 주거용 부동산은요, LTV 기준 대출 한도라는 개념과 DTI 총부채 상환 비율 기준 대출 한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LTV는 부동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따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총소득이라고 하는 거, 연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총부채 상환 비율은 연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따지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DTI 기준 대출 한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외울 때는 저소비, 부저순, 저소비, 부저순, 저소비, 부저순 하게 되면 어차피 이 둘 중에 하나가 한 문제에 두 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소비가 나오거나 부저순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요거 바로 대출 한도라고 하는 거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 가지고 바로 가서 문제 몇 개 확인을 해볼 텐데 거의 이건 암산처럼 딱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 171페이지 가서 첫 번째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LTV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의 담보 가치를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고 차주 상환 능력, 괄호 열고 DTI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바로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해서 뭐 특별히 문제가 될 주제는 아니고요. 용어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대출해주는 사람을 대출자 또는 대주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돈을 빌리는 사람을 차입자 또는 차주라고 부르게 된다. 자, 2번 지문요. 총 부채 상환 비율은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연소득 기준으로 해서 바로 대출 한도를 따지는 것을 DTI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 171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보시게 되면은 지금 8년 동안 4문제가 출제가 됐었네요. 그래서 자, 미리 기억하실 게 이 문제는 무조건 문제 구성, 자, LTV 기준 대출한도 또 DTI 기준 대출한도 계산하는 거 물어보는데요. 거의 암산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문제가 기존의 대출을 얼마나 끼고 있다, 이런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추가적으로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얼마나, 이런 식으로 보통 문제 구성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택담보대출을 대희망하는 A 소유 주택의 시장 가치가 3억이고 연소득이 5천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채가 없다고 되어 있네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공식 바로 대입해야 되죠. 자, 먼저 주택 가격 기준 대출 한도를 보게 되면 주택 가격이 지금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은 3억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대부 비율 LTV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담보 인정 비율 60%, 그러면 0.6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 1억 8천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LTV 기준 대출 한도라는 거. 그다음에 저소비 공식 찾아봐야 되죠.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분모는 연저당 상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의 비를 찾아봐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연소득이라고 해서
저소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연저당 상수가 얼마로 주어지냐면 0.1로 주어져 있습니다. 연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5천으로 주어져 있어요. 5천만 원.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 40%, 0.4가 되겠죠. 그러면 5천만 원 곱하기 0.4 하게 되면 2천만 원이 되게 될 것이고, 이것을 0.1로 나누게 되면은 이때는 얼마? 2억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얼마? 자, 2억. 그래서 지금 하나는 1억 8천이고 하나는 2억. 그리고 기존에 대출이 없다. 그러면 1억 8천까지 어떻다?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뭐 그냥 이런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쫄지만 않으면은 진짜 15초, 20초면 거의 다 문제를 풀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위 이름하여 계산 문제라고 하는 거 겉만 안 먹으면 돼. 겉만 안 먹으면 이게 다 해결이 되게 됩니다. 1억 8천까지 해서 제일 쉬웠던 문제 맞나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두 번째 문제, 또 A씨가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이 특징이 뭐냐면 이미 7천만 원을 어디다 대출을 받은 상태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저소비 부저순 들어가 봐야 되죠. 시장 가치가 얼마? 5억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대부 비율이 얼마가 주어져 있냐면은 50%, 그럼 0.5 하면 얼마? 2억 5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일단은 갈 테고, 저소비해서 연저당 상수 뭐라거나 0.1 주어져 있네요. 계산은 복잡하니까 쉽게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연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6천만 원 주어져 있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나요?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몇 퍼센트로 주어져 있냐면은 40%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면 0.4가 되겠죠. 그러면 분자 값은 2,400만 원. 이걸 0.1로 나누게 되면 얼마? 2억 4천이라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오 했으니까 얼마? 2억 4천. 근데 2억 4천 쓰면 안 돼. 7천만 원 대출을 끼고 있으니까 얼마? 이때는 1억 7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26회, 28회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약간 금액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자, 달라지는 부분이 기존의 대출 얼마? 7천만 원 끼고 있다. 그래서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 요렇게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 7천만 원 이미 대출 끼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26회 문제가 너무 쉬웠고요. 나머지 문제는 항상 기존 대출을 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항상 공식처럼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예 이걸 접근해 갈 때 그냥 저소비, 그다음에 부저순 이것만 그냥 들들들 외우다 보면은 그냥 이게 무슨 계산 문제야. 계산 이런 거 계산이 꺼내도 안 돼. 없어 보여. 이런 것들은 그냥 암산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3번 문제 또 가볼까요? 자, 요거 보니까 23회 때 나왔던 문제네요. 지금 이 사람이 자, 뭐라고 돼 있냐면 3번 문제를 보니까 얼마야? 800만 원. 8천만 원인가요? 8천만 원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가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 이 사람이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고자 한다. 이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하시오. 그럼 이제 8천 받았으니까 최대 대출 금액 계산한 다음에 8천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가격부터 봐야 되죠. 자, 얼마? 4억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 4억으로 주어져 있어. 그리고 자, 대부 비율이 지금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은 70%, 0.7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 2억 8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 두 번째 이슈, 디테일 기준 대출한도 저소비라고 해서 연저당 상수는 0.1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소득이 이 사람이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은 4천만 원인가요? 그래서 4천만 원. 그 다음에 DTI가 주어져 있는 게 얼마? DTI가 50%, 0.5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분자값이 원래 2천만 원 나올 텐데 이걸 0.1로 나누게 되면 얼마? 2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할 것. 그래서 2억 8천과 2억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니까 2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말이죠. 아까 8천만 원 끼고 있었죠? 그러니까 얼마? 1억 2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문제 구성하는 거죠. 자, 문제 쭉 보면서 계속 느끼셔야 돼. 거의 다 똑같아, 문제 자체가.
아까 A씨가 2번 나왔고, 이제 갑이 1번 나오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달라지거나, DTI 이런 게 조금씩 바뀌거나, 이런 구조이고, 항상 대출 얼마 끼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별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볼까요? 담보 인정 비율과 차주 상환 능력이 상향 조정됐다. 자, 이 사람이 A가, 이때 또 A가 나오네. 이 사람이 최대로 대출 가능한 금액을 계산하시오. 라고 해서 기존 대출이 얼마가 있나 이 사람이 기존 대출이 1억 5천이라는 것을 대출 이미 받은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 대시한 순서와 무관하게 기존 대출금을 먼저 확인해 봐야 돼. 1억 5천이라는 걸 전제를 하고 이제 DTI, LTV 등을 가지고 LTV 기준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냐면 3억이라고 주어져 있고 LTV는 얼마로 되어 있다고요? 70%라고 되어 있죠? 70%죠? 상향이 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얼마? 70%. 그래서 3억 곱하기 70%가 되죠? 아까 4억 곱하기 70%였는데 여기서는 3억 곱하기 70%. 그럼 얼마? 2억 1천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저소비라고 하는 공식을 활용을 해봐야 되죠. 연 저당 상수가 0.1을 태고 소득이 얼마? 3천만 원. 그 다음에 DTI가 지금 60%라고 되어 있나요? 0.6을 하게 되면 3, 68, 1,800만 원 나누기 0.1 하니까 1억 8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억 8천원과 2억 1천만 원 공통적인 요건을 갖추시오. 1억 8천까지 대출 가능하고요. 이 다음에 아까 1억 5천을 대출을 끼고 있었죠? 1억 5천을 대출 끼고 있었죠? 3천만 원 추가로 어떻다? 대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데 본질은 다 똑같다고. 금액도 보면 소득이 3천이다가 4천이다가 5천이다 6천이다 그냥 그 안에서 계속 돌고 똑같이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를 갈 때는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공식 기존 대출금 미리 확인해야 된다. 그게 기본 포인트. 왜? 사람이 급하면은 기존 대출금 계산을 안 하거든. 놓쳐버리거든. 그래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것. 그 다음에 LTV하고요. DTI 기준 대출 한도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자, 항상 떨어진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뭐 돈 내고 배우고 이럴 성질의 것도 아니라고요. 요는 되게 간단한 주제야. 근데 이런 문제들 계산 문제라고 겁먹을 거 없고요. 거의 깔아줘. 그리고 이런 문제도 4번 같은 문제가 약간 이제 힘들 수 있는 게 LTV와 DTI가 상향 조정됐다.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돼. 현재 LTV가 얼마이고 현재 DTI가 얼마인지 그냥 기계적으로 접근하면 돼. 근데 이걸 문제를 구성한 사람들이 약간 문제를 다른 형식처럼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을 하더라. 거기에 쫓아가면 안 된다. 그냥 외운 공식에 따라서 그대로 대입해보는 방식. 이게 저소비,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곱하기 대부 비율, LTV, 요게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한도 가볼까요, 다시. 자, 부동산의 가격 곱하기 대부 비율, 요게 하나의 기준. 나머지는 똑같죠. 앞쪽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살을 붙일 건데, 자, 순영업소득이라는 기준, 순영업소득 기준으로 대출 한도 부저순에서 부채 감당률 곱하기 저당 상수분의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순영업소득은 투자론 파트에서 설명드릴 내용인데 일단 가는 데까지 가보겠고요. 하나만 더 지금 미리 외워야 될 게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거 공식 외우겠습니다.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겠지만 공식 일단 외우고 투자론 할 때 또 얘기하고 또 나중에 금융론, 감정평가론 할 때 또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해서 자,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이 뭐냐면 순영업소득 나누기 바로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바로 부채 감당률이라는 공식이 되게 됩니다. 문제 풀어보긴 해야 될 텐데 아마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다시 순영업소득 수입입니다. 수입이 한 유형이에요. 순영업 들어올 돈으로 부채 서비스액은 은행에 갚아야 될 돈이에요. 매년 갚아야 될 돈.
이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 해서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부채 감당률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필요할지 안 할지는 문제 보면서 확인해 볼 텐데 일단 공식이 뭐라고요? 부저순. 해서 외울 공식이 뭐라고요? 부저순에서 부채 감당률 곱하기 저당 상수분의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거, 부저순이라고 하는 거 아마 바로 줄 거예요. 바로 줘도 어차피 사람들이 못 풀어. 해서 문제 바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73페이지 1번 문제 하나 볼까요? 자, 시장 가격이 5억이고 순영업소득이 1억인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A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가능 금액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LTV 기준 대출 한도를 먼저 따져봐야 되죠. 가격이 얼마? 5억이라고 돼 있고 LTV가 지금 얼마가 돼 있어요? 60%. 그럼 이제 5 곱하기 60% 하게 되면은 얼마? 3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게 지금 이제 부저순 이렇게 외웠었죠? 공식이 부저순. 분모는 부채 감당률 곱하기 저당 상수. 부채 감당률 바로 나와 있나요?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부채 감당률 2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 상수라고 하는 것이 얼마? 0.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분모는 2 곱하기 0.2가 될 테고 순영업소득은 아까 얼마? 1억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계산기 써야 되겠네요. 자, 1억 나누기 0.4 하게 되면 1억 나누기 0.4. 그럼 이제 계산 금액 2억, 자, 5천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계산기 써야 돼요. 1억 나누기 0.4라고 하는 거. 이게 2억 5천. 그래서 2억 5천하고요. 3억 공통적인 요건은 얼마? 2억 5천을 대출 받을 수 있다라고 할 것. 근데 대출 끼고 있나요? 기존에 대출 끼고 있나요? 기존의 대출이 네, 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을 어떻다?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구조가 되게 됩니다. 이건 좀 어려웠었네요, 조금. 해서 어쨌든 부저순. 이게 어려운 이유가 딴 게 아니라 1억 나누기 0.4가 2억 5천 나오는 거. 여기 이제 계산기를 쓰면은 딱 떨어지는 부분인데 이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 1억 나누기 0.4 할 때도요, 어떻게 해야 돼요? 1 나누기 0.4 하셔야 돼. 뒤진다고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이지랄하고 나누기 0.4 하게 되면 나중에 머리가 동그라미 하나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 내가 다 해봐서 알아. 그러니까 이거 할 때는 그냥 1억 나누기 0.4 그러면 2.5가 나온다고요. 그럼 이게 2.5, 2억 5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아니, 오랜만에 계산하고 하면 마음이 막 설레이는 거야. 왕년에 계산기 맨날 해보긴 해봤었는데, 어머,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아까 금액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좀 간략하게, 3천만 원 곱하기 0.5 하면 거의 바로 1,500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오고 거기다 나누기 0.1 이런 식으로 하면 1억 5천 이런 식으로 바로 치고 들어가야 되지. 이게 시험 볼 때 이게 마음이 이제 막 설레이고 그냥 막 죽겠어. 온 가족들이 시험 볼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시험 가서 잘 볼까 안 볼까 막 기대하고 어떻게 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있으면은 설에 가서 불공 드리고 이런 거 없어요. 아무 관심도 없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애초에 친구들 자체가 관심이 없어. 붙든 떨어지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니 그렇다고.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자꾸 그래요. 이게 붙으면 저부터도 그랬대요. 전에 14기 시험 볼 때 저는 이제 뭐 하여튼 사연이 복잡한데 공부를 하고 시험 보러 간 건 아니었고 그냥 집안은 머리가 좋은 집안이다 보니까 대충 가서 시험 보러 가자. 그게 아니라 하여튼 술 먹고 몇 년씩 아닐 때 갔는데 문제는 그 와중에도 뭔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내가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떨어지면은 뭐라고 생각할까 뭐 등등등 온갖 잡생각을 다 해. 시험 보러 가면서. 술도 더럽게 쓰면서 그 당시에는. 근데 사실은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이제 친구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오지랖 더럽게 넓어가지고 시험 잘 봤냐, 못 봤냐, 뭐 온갖. 그럼 그 사람 원래 말 많은 거야.
시험 안 보면 안 보는데 마트에서 무슨 마스크를 받는 데부터 시작해서 온갖 잡소리를 할 사람이야. 근데 그런 거 현혹되지 마시고 아까 이제 1억 같은 거 할 때도 이게 별게 아닌데 이걸 마음이 긴장이 되면 동그라미 개수를 막 일시, 백, 천만 이 지랄 한다고 그러면 이게 전문용어로 질환이 돼버린다고 안 된다고요.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그 뒤에 한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 소위 이제 틀이라고 되는 문제. 27회 때 29번 문제. 해설 나중에 밤에 잠 안 올 때 읽어보시게 되면 깊은 숙면의 시간에 빠져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길게 갈 것도 없어. 물론 이제 가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알아요. 밤에 잠 안 오면 인강을 틀고 3분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깊은 숙면의 시간에 들어가. 그래서 어제 그렇게 하셨죠. 내가 밤에 봤어요. 밤에 제가 이제 그 사이트를 체크를 쭉 하는데 그때 누가 와서 켜고 있는지 이런 게 다 뜨거든요. 플레이가 되는지. 그래서 누구라고 또 특정을 하긴 그래. 밤 12시 넘었는데 로그인을 한 흔적이 있어. 이거는 자야 되는데 몸도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 하여튼 뭐 속상한 일도 있고 등등등의 이유로 해서 잠이 안 와. 분해가지고. 그래서 에이씨 책이나 볼까? 라고 이렇게 해서 인강을 접속을 해. 그러면 이제 딱 3분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졸립다 이제 마음의 평화를 얻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그래도 이 학원은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학원에서는 교재 두께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뭐 잡다한 내용들 가지고도 이렇게 뭐 두껍게 만들어서 보통 이제 일반 학원에서는 공법책하고요, 민법책을 두 개를 세트를 만들게 되면은 목침으로 쓰는데 대박입니다. 여름철에 아주 좋아. 그래서 몸 피곤하고 학원 왔는데 하기 싫을 때 책 두 권을 딱 펼치게 되면 자세가 딱 나와. 그리고 다 코팅이 되고 침을 흘려도 흔적도 남지 않는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대출 한도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어요. 대출 한도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소비 부저순이라고 하는 공식 가지고 바로 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에 관한 주제를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자, 대출 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 일단 이 파트는 사실은 별게 없어요. 별게 없는데, 이 망할놈 새끼들이 지금 8년 동안 3문제나 답을 뽑았어요. 3문제나 답을 뽑았어. 환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 자체 아무것도 없는데 답을 뽑아. 그리고 낸 걸 계속 내다 보니까 여기는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자, 이자율이라고 하는 게 고정이자율하고요, 변동이자율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 때 고정이자율도 있고 변동이자율.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만약에 고정이자율로 하게 되면은, 고정이자율로 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이자율 위험을 떠안는다, 아니면 대출 차입자가 지금 이자율 위험을 떠안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자, 요건 금융기관이 이자율 위험을 떠안게 되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변동이자율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시중 금리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만 이자를 받는 방식이니까 안정적이죠. 근데 고정이자율로, 예를 들어서 4%의 대출을 실행을 했어. 근데 시장금리가 갑자기 6%가 됐어. 그럼 마이너스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정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자기가 이자율 위험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금리가 어떻다?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변동이자율보다 고정이자율 금리가 어떻다?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기본 전제가 돼야 될 것이고, 내용 가볼까요? 자, 먼저 고정이자율에 따라서 대출을 하게 되면 이 이자율 위험 자체를 누가 바로 금융기관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변동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을 어떻다? 요구를 하게 된다. 즉, 고정이자율 하에서는 대출자가 이자율 위험을 부담하고, 변동이자율 하에서는 차주가 바로 이자율 위험을 부담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 다른 대출 조건이 동일했을 때 통상적으로 고정이자율이 어떻다? 변동금리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거. 뭐 여기까지는 던져주는 지문입니다. 그렇다 치고, 자, 변동이자율 하자, 차입자 입장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고정이자율로 대출을 받아야지 얘기가 전개가 되는 거야. 고정이자율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고정이자율 5%로 대출을 받았다.
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5% 대출을 받았는데 시장 이자율이 대출 약정 이자율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 내가 5% 대출 고정이자를 받았는데 시장 금리가 6%다. 그러면 이 사람 차입자는 어떻다? 기존 대출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이다. 중도 상환을 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그런데 별 내용도 없는데 자 지금 대출 약정 이자율이 5%란 말이에요. 근데 시장 이자율이 4%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차입자, 돈을 대출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고 어떻게 된다? 바로 대환대출이라고 해서 자 이자를 낮은 대로 갈아타게 된다.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상식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작년 한 3년 전인가 저희 학원 처음 할 때 그 오신 분 중에서 그런 분이 있어서 자 보십시오. 내가 5%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5% 대출을 받았는데 시장 금리가 6%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이걸 상환을 할까요? 상환을 안 할까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분이 상환을 해야 된다고 할까 안 할까가 아니라 그건 상환을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준 게 누구야? 금융기관이야, 대출기관이야. 그러면 금융기관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번에는 도움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할 거겠지만, 설령 나는 그렇게 하겠지만, 나머지 그 싸가지 없는 것들, 평균적인 인간들은 어떻다? 지 이익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자신의 고정 이자율보다 시장 금리가 높아지면 가만히 있고 시장 금리보다 자신의 시장 금리가 더 낮아지게 되면 어떻다? 대환대출이라고 해서 딴 데로 갈아타게 된다. 뭐 이런 걸 갖고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도 그렇고 이걸 강의를 하는 저도 웃기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뭐 융복히냐고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날 도와주나 그 금융기관이 어려울 때 도와줬으니까 금융기관한테 어떻다? 빨리 상환. 이런 식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그냥 단순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주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174페이지 또 오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어차피 내가 돈이 지금 통장에 지금 주머니에 있는데 그 이자율도 아까우니까 다시 어떻다? 상환을 이렇게 이상한 얘기 하면 안 돼. 그냥 대출 끼고 간다라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해서 지문 가서 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74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차입자가 빌리는 사람입니다. 차입자가 대출 기간 동안 지불해야 되는 이자율이 동일한 형태로 시장금리 변동에 관계없이 대출 시 확정된 이자율이 만기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 고정이자율이라고 부릅니다. 2번 차입자에게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대출자의 인플레이션 위험은 낮아지게 된다. 해서 다시 가볼까요? 깊이 보지 마시고 자 고정금리도 자 대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게 되면 어떻다? 위험은 낮아진다 올라간다? 올라가게 된다. 인플레이션 위험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되고요. 화폐가치 하락 위험을 인플레이션 위험이라 부르는데 거기에 쫓아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대충 풀면 잘 풀어. 근데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인플레이션 위험? 이건 말이야. 내 생각에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찍어. 단순하게. 고정이자로 대출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 어떻다?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근데 이렇게 쉽게 가면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다 아는 문제인데, 이걸 너무 진지하게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혹시 얘들이, 함정을 팠을까봐. 함정은 자기가 파는 겁니다. 대충 하면 쉽게 풀 수 있는데, 너무 진지해서 그렇고, 아까 우리가 그 리치 이런 거 할 때도요, 엄청 지문 길어지면 수로 끊어가 버리면 쉽게.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부동산 학개론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별로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아까 용어들, 차주, 대주, 차입자, 대출자 이런 용어들이 오히려 좀 약간 우리가 잘 안 쓰는 말들이니까 힘들 뿐이지 실제 내용은 별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게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잠깐만 뭘 함정을 팠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고 꼬여요. 그러다 치고 답들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3번. 장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 화폐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보는 거는 경우입니다. 대출자는 변동 이자율 대신에 고정 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틀렸죠? 당연히 고정 이자율은 누가
차입 대출자가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대출자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정 없으면 뭐라고요? 무조건 어떻다. 변동 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하게 된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 기간은 금리 상승 시 차입자의 조기 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 가볼까요?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근데 금리가 쭉쭉쭉 올라가고 5%의 대출해 줬는데 7%, 8%가 됐다. 그러면 상환을 한다, 안 한다? 차입자가 상환 안 하지. 근데 상환 위험이 커진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던 것이고요. 그 다음 문제는 똑같은 문제예요. 시장 이자율이 대출 약정 이자율보다 높아지게 되면 차입자는 기존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해서 틀렸죠. 4번, 5번 질문 둘 다 공통적인 속성이 뭐냐면 고정 이자율로 대출을 하고 금리가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차입자가 중도에 상환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게 5번 얘기고 그 다음에 4번 질문은 뭐라고요? 차입자가 조기에 상환할 때 그 위험에 대출자가 노출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얘기야. 4번, 5번. 문제 질문을 분석하면 똑같은 얘기를 업어치고 매치고 누구 입장에서? 대출자 입장에서 얘기했던 것이 4번 질문. 차입자가 조기 상환할 위험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틀리게 뽑아냈고 그 다음에 5번 질문에서는 누구 입장에서? 차입자 입장에서 자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다? 빨리 대출자 상환을 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다고. 이게 자 기출문제 출제하는 기술에 관한 부분이에요. 똑같은 명제를 누구 입장에서? 입장에 따라서 표현만 살짝 바꿔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 내더라도 똑같은 얘기를 내더라도 또 전국에 한 50% 이상의 학교는 점수 40.5점 제대로 안 나와서 또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양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기본되는 명제만 계속 정확히 잡아내셔야 돼. 그리고 그게 숙달이 돼야 되고요. 제일 문제는 숙달되는 게 포인트고 두 번째가 중간에 이상한 질문 나오게 되면 무조건 버려. 그럼 맞추려고 하지 마. 재수 없어. 뭐 학교는 9점 맞아서 뭐 하려고 그래. 나중에 학교는 9점 맞고 중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중개 보수 계산할 때 0.1% 플러스 안 시켜줘요. 없다고 의미 없는 짓거리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론상으로만 따지면 가장 좋은 방법, 이 중개사 시험을 합격하는 가장 무난한 방법은 합격하는 방법이 아니라 가장 좋은 그림은 딱 60점 맞아가지고 그것도 복수 정답 인정되었고 딱 60점. 그리고 공부는 대충 하고 이게 제일 이상적인 모습이야. 공부를 빡시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친구한테 설명도 해주고 이를 실력 갖춘 다음에 어떻게? 자, 한 8점으로 맞춰. 뭐 하려고 그걸? 우리 그 꼰대가 돼.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꼰대들 중에서. 그 지도 편달. 애들은 지도 편달 싫어해. 오죽했으면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러겠어. 왜? 학교 가면 지도 편달하는 직업이 있잖아. 선생. 학교 안 가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요거는 단순하게 똑같은 내용. 다시 한번 요것만 정리해 볼까요? 자, 금리 상승할 때만 이슈가 되고 있어요. 금리가 상승했을 때 고정이자로 대출했을 때 차입자는 조기 상환하려고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위험은 조기 상환의 위험은 누구한테? 대출자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최대 나올 게 금리 하락이겠지. 그동안 요 두 번 냈으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결국은 해서 요렇게 해서 자 이자율 대출을 한다고 이자율 보시고 잠시 끊었다 이제 저당의 상환이라는 주제 양이 좀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